않습니까? 예. 뭐 그게 미화하지 않고 그냥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그냥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퇴근하시고 집에 가면은 강아지는 키울 수 있겠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외 인사 여러분들 만나서 한국을 대표하는 것.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것. 그거 외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거의 없는 상태가 지금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의 22대 국회의 제1차 그 발의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야당은 그냥 다 퇴장해버렸고 그다음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뭐.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마 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터져가지고 급전을 그냥 구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가가지고 외환위기 IMF 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뭐 민족성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재정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한 95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세금 수입이 부족해 가지고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가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한 12조 8천억에 17조 9천억 정도가 드는 건데 그냥 조라는 것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이 재난지원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 한 분께서 나라 돈으로 매표를 하는구나. 미친 짓이 아닙니까? 뭐 미친 짓이라도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13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죠. 그러니까 참 뭐 이제 오늘 거기다가 보면은 임기도 여러분들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가지고 헌재에서 이제 그거를 판결하겠죠. 그 전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번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처럼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 또 이제 방통위의 부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도 또 이제 탄핵소추안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188명 가운데 찬성이 186명 반대가 1명 무효가 1명 이렇게 됐네요. 뭐 똑같은 패턴입니다. 여당은 반발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갔고 표결에 불참했다. 그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이틀 만에 직무정지가 된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이준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제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야당은 18건의 탄핵안을 냈고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까지 합치게 되면 4건 정도를 여러분들 발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뭐 기가 차고 딱한 일인 거죠. 그런데 뭐 이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결국은 선거 공정성 문제에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을 깔아뭉개기로 하는 순간 4월 10일 총선도 이미 결과가 결정된 거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윤 정부의 운명도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방송 마치고 나면은 댓글에다가 공 박사님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신데 그 이제 그 요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는 것이 듣기가 싫다는 거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입을 다물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동정이 안 가는 겁니다. 본인이 다 자초한 거니까. 그거를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이걸 보고 범죄자들을 구속 안 하는 결과입니다. 이러고도 법치국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175명이 찬성하는 거고 8명이 반대한 겁니다. 현재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공범입니다. 정말 여야 모두가 참여한 부정선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은 윤석열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걸 지금도 뭐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은 지금 약과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탁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실사할 수 있는 것은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완전하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낙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는 뭐죠 정상적인 선거로 복귀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 집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용서받기가 힘듭니다. 본인 재임 하에 4번 선거가 모두 다 뭉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 박사님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왜 윤 대통령을 나무랍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 세대 후세대 전부의 운명을 다 결정해 버립니다. 동시에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거대 야당에 의해 폭주 불법 증거 없어도 반복하는 묻지마 탄핵 산업계 대혼란 야기한 노란봉투법 강행 상권분립 공화정신 훼손을 역풍 맞을 것. 역풍을 무슨 역풍을 맞냐냐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민주당은 늘 한국 민주주의 뿌리를 차지했다. 그건 민주당 역사고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달라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상권분립과 공화의 정신을 훼손하면 결국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아니 여론도 조작해서 만들고 선거 결과도 조작해서 만드는데 중앙일보가 다 덮어줬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들이. 너무나 시작부터 희망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거는 나라 상황이란 것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질 겁니다.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이런 헛소리들인 겁니다. 너희들이 다 부역했잖아. 너희들이 다 협력했잖아. 1960년생들이 알뜰하게 해먹고 가는 겁니다. 해먹고 가는데 돈만 해먹는 게 아니고 나라 체제를 완전히 거들내버린 겁니다. 지금 의료 사태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농단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웬만큼 좀 잘 돌아간 건 전부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이런 거 보고 야 뭐 말이 되냐 이런 것도 분노할 수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지금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다 좋죠. 필요한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그렇게 훼손하냐 이렇게 하더라도 그 밑에는 뭐가 있냐 이야기야. 선거 공정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거를 볼 수가 없으면은 자식들하고 그냥 고생하는 겁니다.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본인이 개인적 선택을 하든 집단적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저항도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뭐 좀 항의도 하고 뭐죠. 예, 뭐, 예? 무슨 뭐 속 같은 거 갖고 나왔으면 두들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가 홀가닥 넓어간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죠. 이제 다음 주제는 이기적 세대의 발작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윤 대통령은 식물정보의 수장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핫바지 대통령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으니까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냥 당신의 정체성이 뻔뻔하잖아.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금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계획을 뭐 김문수 씨를 옮겨봐야 뭘 하겠습니까? 법을 고치는 게 계획인데 김문수 씨를 꼽았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뭡니까? 지금 소원이 빨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허용하겠습니까? 아, 윤 대통령님 예, 청사의 길이 남을 연금계획에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거 협조하겠습니까? 노동계획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협조하겠습니까? 절대 협조 안 하죠. 유일하게 협조하는 것은 뭐냐? 입 딱 다물고 뭡니까?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협조하지 않습니까? 포정관리 딱 하고. 예. 그거는 뭐 마음대로 까부셔라. 그럼 당신이 끌어내리는데 더 좋으니까. 그거 외에는 예,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나서 일성 맨 처음에 여러분들 외친 것이 연금계획이지 않습니까? 뭘 하겠냐 선거를 다 졌는데 핫바지 대통령이 뭘 하겠냐 이야기죠. 핫바지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뭐 김문수 씨가 여러분들 뭐 개혁 성향이 강하다 해서 꼽아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윤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들 있는 동안에 봉급 따박따박 타먹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1960년대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세대인 거죠. 제가 1960년생이기 때문에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동아일보의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께서 연금개혁을 이렇게 지체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하루에 1,400억씩을 여러분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담할 수 없겠죠. 그럼 나라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연금개혁을 해가지고 연금 받는 액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1,400억 1년에 52조 원 정도를 다음 세대가 더 여러분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앞 세대는 다 약속을 했으니까 따박따박 받을 거고 다음 세대가 그걸 다 여러분 벌어가지고 예, 그 긴 여러분들 기고문 가운데 딴 거 다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계획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족분이 연평균 52조 원씩 증가한다. 한 해에 여러분들 계속 52조 원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갚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로층들이 젊은 세대들이 봉급에서 52조 원을 각출해 가지고 나이 든 세대를 매겨 살려야 되는 겁니다. 매일 1,425원씩 25억 원씩 KDI 추계에 따르면 그러나 계획은 끝까지 안 하겠죠. 막판 터질 때까지 갈 겁니다. 왜? 후기 조선 사람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천수답식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안 가겠습니까?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근로계층 20세에서 64세까지의 3.6명이 지금 노인계층 65세 이상을 부양을 하는데 2050년이면은 노인 1명을 젊은 층 한 사람 1.3명이 부양하는 겁니다. 아이를 계속 안 낳을 테니까 이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출산율을 그래 조금은 호의적으로 낙관적으로 봤을 겁니다. 낙관적으로 봤는데 이것도 이러면 깨질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막대한 부담을 지는 거죠.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식한테 이런 아이들 낳고 잘 살라는 이야기를 내가 못하겠다니까요. 결혼해 가지고 아이들 잘 낳고 여기서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기적 세대가 그냥 다 그냥 떨어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에 0.78명 2023년에 0.72명 서울 출산율은 0.55명 대통령께서 저출산이 국가적 재난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저출산 대응 수석도 이런 뽑고 인구 무슨 전략부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보기 바랍니다. 나라 앞날이 깜깜한데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냥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들 도와주는 건 공무원 수 안 만드는 겁니다. 인구 전략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이를 더 낳을 것 같으면 인구 전략부를 100개라도 만들어야 되죠. 사람들이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디로 가는 건지. 전부 다 1960년생들이 힘을 합쳐가 뭡니까? 괜찮게 돌아가는 제도는 다 망가뜨렸는데 선거를 망가뜨리고 의료를 망가뜨리고 그다음 웬만한 건 다 망가뜨린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다 자식 보고 앞으로 밝은 날이 있으니까 결혼들 많이 해가지고 애기들 많이 낳고 해라. 그렇게 안다는 거죠. 여기 베네수엘라에서 이 선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심한 모양인데 극단적인 여러분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힘들겠죠. 오늘 방송 마치고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맹크 교수가 2008년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을 멈춰야 되고 대신에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짐승은 축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짐승은 여러분들 그냥 사냥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닦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인류의 문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저장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축적하면서 여러분들 문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물과 여러분 짐승과 여러분들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짐승은 생기면 그냥 먹어 치웁니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뭐죠? 저축을 하고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1960년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뭘 좀 남겨줄 수 있을 건가 생각해야 되지. 당대 이름 다 닦아 먹고 써버리고 그렇게 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사는지 가끔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낮은지 궁금한 겁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을 멈춰야 되고 대신에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앞 세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건검절약해 가지고 아이들을 다 대학을 보내고 다음 세대가 자기들을 밟고 일어서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960년생들이 이름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들 그냥 안중에도 없고 전부 다 당대 다 헤쳐먹으려고 이러면 다 눈이 부라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해난 사고가 나면 뜯어먹을 때까지 수조씩 뜯어먹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에도 또 뜯어먹을 때를 뜯어냈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생각하면 징글징글하고 뭡니까? 아주 그냥 정남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참 모범적인 사례가 그래도 여러분들 인류사에서 보게 되면은 근대 식민사회를 경험했던 유럽 사회가 그래도 조금은 모범적이죠.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게 유럽의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자산이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돈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해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돈 늘어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잖아요.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2022년도에 1조 2620억 달러 전 세계 최대 이런 국부펀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보시죠. 전 세계 국부펀드 이렇게 돈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최대가 여러분들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아마 집안을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용 원칙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국내에 좋은 책이 나와 있네요.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 꾸준히 조금씩 착하게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룬 북유럽 투자의 롤모델 연평균 수익률 6% 가치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에서 배우는 가치 투자의 공식 10년 후 미래를 보고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을 접고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최고의 타이밍이란 것은 없다. 지금 시작하라. 이런 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돈을 이렇게 뭐죠. 그냥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면 되지 또 무슨 전남에 무슨 공공의대를 만드니 뭐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온 전신에 공항을 만들고 그냥 또 전남에 의대를 만들고 또 충남에 또 의대를 만들고 야 너가 좀 정신 좀 차려라 사람들아. 다음에 망하면은 누가 우리를 동정해 주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데서 좀 배워라. 돈을 건물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잘 투자를 해가 돈을 좀 이렇게 돈이 불어나게끔 해야 안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들 AI 함께 질문을 던져보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은 현재 세대를 위해 자금을 낭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현재 세대가 닦아 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AI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펀드는 석유 판매 수익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고 또 분산 투자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 최우량 기업에 투자합니다. 엄격한 비용 관리입니다. 자산을 운영하는 조직 규모를 키우지 않고 운영 비용이나 고정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만큼만 펀드 원금이 까지지 않도록 펀드 수익만큼만 인출에 사용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실질 기대 수익률 수준인 4% 이내 인출해서 펀드의 원금은 항상 보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여러분들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북해 유전이 발견됐는데 그 돈을 알뜰하게 관리해가 돈을 키운 겁니다. 2200조까지 키운 겁니다. 중동계 국부펀드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1969년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된 노르웨이는 전 세계 석유 수출액 7위. 여러분 돈이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자고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돈을 만들니까. 자식 세대를 생각하는 펀드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면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법적으로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펀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펀드 수익만큼만 인출하는, 돈을 번 것 이내만 인출하도록, 그러니까 그 돈이 계속 굴러가면서 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펀드의 실질 기대 수익률 인플레이션 감안한 4% 이내에서만 돈을 인출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간 자산 분면, 법적으로 국부펀드의 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정치의 활발에 참여하지 않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아외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 여러분들 환자가 없으면은 아이들도 여러분들 다 우리와 같은 장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국가가 여러분들 보조를 하든지 해서 유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0대 30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기성세대처럼 투표권을 강하게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짐승이 아니고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권력에 여러분들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1960년대 여러분들 인간들아, 너가 좀 정신 좀 차려라. 응? 아이들이 좀 살도록 만들어 대야 될 거 아니야. 이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 다루는 방식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에이구 저 꼰대들은 맨날 거짓말을 하구나, 맨날 사기를 치구나, 맨날 훈시를 하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훈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노르웨이 의회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의회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이것은 펀드의 운용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이런 내일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하늘의 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세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연금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노동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선거제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수순할 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당대 모든 것을 다 헤쳐먹으려고 이러면 그렇게 두 눈에 불을 뜨고 이러면 이리저리 날뛰는 걸 보게 되면은 저게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니면 조선 사람인지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여기 오늘 사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도 나도 국가에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국민은 나라에 돈을 맡기 놓았냐고요.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 대형 사건만 터지면 모두 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을 그냥 뜯어먹으려고 하니 말이 되냐 이야기죠. 생각이나 의식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그 벌 가운데 하나가 자원을 낭비한 죄는 엄청나게 벌을 받게 되거든요.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어렵게 번 돈이나 자원을 소중하게 이런 관리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엄청나게 이런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걸 한번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19년 자료인데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한 30년을 보고 하니까 이거 이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한데 이게 2019년 자료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문헌을 챙겨 가지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돈을 어디에 투자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등 애플, 2등 마이크로소프트, 3등 알파벳 구글, 4등 네슬레, 5등 아마존, 6번 로치홀딩, 7번 로얄 더치쉘, 8번 알리바바, 9번 메타 페이스북, 10번 노바티스, 11번 버커셔 해스웨이, 12번 TSMC 대만 반도체, 13번 삼성, 14번 존슨앤존슨, 15번 텐센트, 16번 JP모간, 17번 토탈 SA, 18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19번 프락튼 캠벌, 20번 HSBC 홀딩. 예, 포트폴리오를 다 짰네요.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제약, 금융, 그죠? 탄탄하게 그대로 여러분들 다 딱 정리했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날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이렇게 한번 가지면 대개 이제 한 10년 20년 30년을 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 기업들을 선택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마 1년마다 이제 밸런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정하겠죠. 그러나 전체 틀은 변함이 없겠죠. 예. 진짜 좋은 기업만 다 산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할 때도 이런 거 참조하면 참 도움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예. 그러니까 뭐 기술주가 좀 빠지더라도 금융주가 받쳐주고 금융주가 좀 빠지더라도 제약주가 받쳐주고 이렇게 탁 포트폴리오 짰네요. 예. 노르웨이 젊은 사람들은 참 복받은 겁니다. 예. 노르웨이가 어마어마하게 가난했거든요. 지금도 이런 유튜브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노르웨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고 자식들이 장성해서 이제 분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거의 숙명이라고 보거든요. 다음 세대가 좀 더 이렇게 기반을 잡고 일어서는데 힘이 돼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그것이 다 모이게 되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죠.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 정치가 많은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참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요소요소에 다 공항을 짓고 이제는 뭐 공공의대를 하나라도 여러분들 지역에 다 유치한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지으니까 대학이 이런 문을 닫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한전공대를 또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뭡니까 낭비를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자원을 낭비한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죄를 크게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원을 낭비한 죄가. 그래서 참 오늘 이 정말 모범 사례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뭐 간단한 정보만 하더라도 너무나 시사적이네요. 자, 다음 주제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급하게 늘린 거 아닙니까? 그죠? 늘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편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편법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대의 걸림돌은 의과대학 정원을 이제 1,500여 명 정도를 늘렸는데 이제 그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을 평가하는 의평원, 의학평가원이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평원은 어마어마하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의과대학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의과대학 수준이 상당히 질이 유지가 된 겁니다. 매년 15개 기준에 따라서 계속 평가를 해온 모양입니다. 그 이제 서남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걸러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급하게 여러분들 입학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일단 뭐 교수 그다음에 강의실 그다음에 기자재 그다음에 또 해부용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 이런 것이 다 미흡할 거라고요. 그걸 51개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1960년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배운 교육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에 필요하게 되면 수단이나 도구를 좀 비합법적인 것도 합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배웠을 겁니다. 그 이주호 씨가 아마 1960년이나 59년생 정도 될 겁니다. 그 틀을 못 벗어날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해오는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발언이나 윤 대통령의 언행을 미뤄보게 되면은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 정당성이라든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서더라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것이 이번에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권력이 교체가 되게 되면은 수사나 아니면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의평은 여러분들 평가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의평은 평가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리수를 둘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왜?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의과대학 정원 증가가 합법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나마 조선중앙동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동아일보가 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온 거죠. 오늘 사설을 쓴 겁니다. 이번에는 의대 평가 갈등 졸속 정원 파장 끝이 안 보인다. 비판적 시각을 지금 동아일보가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대규모 입학 정원이 확정된 의과대학 30곳에 대한 평가 인정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의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걸 반드시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서기 위해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리수를 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수에 관여된 사람들이 다음에 사법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학 총장들은 평가 기준 변경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했고 교육부도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의평은 기준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부실 의과대학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뭡니까? 그냥 고백한 겁니다. 특히 경북대학 총장. 의대 교수들은 최소한의 검증이라며 총장 탄핵까지 주장해서 의정 갈등이 학내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게 대부분 다 1960년생들일 겁니다. 출세를 위해 가지고는 그냥 다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출세를 위해 가지고. 당대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리수를 둘 겁니다. 무리수 두지 않으면은 의평원이 절대 통과시킬 수 없는 정도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의평원은 내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서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6년간 매년. 내년 입학한 의대생이 졸업할 때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평가 기준도 15개에서 51개로 늘렸다. 아마 입학 정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은 기존
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도록 그렇게 내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이 학교를 비운 특수한 상황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반발했다. 의대생이 있든 의대생이 학교를 나갔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그 학교에 그 대학교에 의과대학에 교육질을 평가하는 것이 의대생이 있든 없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것이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밥 먹듯이 치는 겁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뭡니까 그냥 우기고 거짓말 치고 경북대는 의대생 복귀 3개월 이후 평가에 응하겠다. 사실상 보이콧을 했다. 이 경북대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의대생이 오는 거하고 의대생이 나가는 거하고 평가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평가는 대학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의대하고 대학 수준에 이르자야 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하면은 통과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의평은 평가 기준을 심의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평가 기준을 낮추라는 겁니다. 예. 반면에 의료계는 정부와 대학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면 더 의평원을 거들었다. 예. 분명히 무리수를 둘 겁니다. 그리고 줄줄이 사탕처럼 다음에 권력이 바뀐 다음에 다 법정에 서고 이런 검찰 수사 받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이런 외압을 가했다. 이런 뭐니까 서류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톨릭대, 고대, 서울대, 성균관대학교, 연세대, 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는 졸속 의대 정원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뭐죠. 의과대학 정원이 뭡니까 무슨 160%가 증가해 가지고 그걸 통과시킬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미 교육부 힘을 빌려 가지고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1960년대 의식 체계를 보게 되면 분명히 무리수를 여러분들 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권력 바뀌고 나면 줄줄이 다 뭡니까 감방 갈 겁니다.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한수원의 여러분들 원전 경제성 조작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정 갈등이 의대 평가로 전장을 옮겨 장기화한 조짐이 보이자 내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평은 평가 인정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했다가 의사가 못 되는 것 아니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평은 평가에서 한 차례 탈락하면 재평가를 받는다. 재평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신입 모집이 중단되거나 해당 연도 의대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이너 통장 쓰는 이런 정부가 의과대학에 뭡니까 수십조 투입할 돈이 어디 있어요. 조기용 씨 돈 어디 있어요. 돈이 없지. 돈을 벌어보지 않았으니까 돈이 없다는 개념도 없을 겁니다.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일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별로 감이 없을 거예요. 교육부는 의평은 독립성을 흔들 것이 아니라 교수와 시설 확보 등 의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의대 선진화 방안부터 내놓아야 된다. 당초 6월 예정됐던 이 대책이 9월로 미루어지면서 대학들은 교육과 재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룬 채 의평원을 압박할수록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낮아질 것이다.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무리수를 뒀는데 그게 무리수가 이러면 어떻게 그냥 정상적인 걸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정상을 다 안 했으니까. 윤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있다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경북대학 측에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입학 정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과 교수가 늘어난 것은 상식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나 평가하자는데 왜 반대하죠?
그것이 제대로 갖추지지 않으면 당연히 부실 교육이 이루어지고 부실한 의사가 한 명 배출되면 그 의사 하나 손에 평생 수천 명의 환자가 죽어나갈 텐데 왜 반대하죠? 윤 대통령 체면 살리려고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또 고집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6개 의대 교수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증가시키기 전에 2년 전에 사전 예고제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고등교육법에. 그러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정원 발표를 하게 되면은 법 절차에 따르게 되면 2027년부터 정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게 고등교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은 대학 입학 정원의 주요 사항은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막고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년 정도 1년 10개월 전에 의과대학생 정원이 몇 년 몇 월부터 얼마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빅6의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규정을 지켜야지. 예? 이번 달에 발표하고 뭡니까? 2달 후에 여러분들 입시 요강을 발표해 가지고 그냥 신입생을 받아들이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꼰대 세대들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편법 쓰는 거, 편법을 쓰는 거 이런 거가. 그 뭐 검사를 했든 검사를 하지 않든 똑같은 겁니다. 법을 알든 법을 알든지 간에 그냥 편법 쓰는 것이 일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에서 행정명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월 달에 여러분들 또 재모집 한다는 게 다 그게 뭡니까? 편법이지 않습니까? 편법을 쓰는 겁니다. 정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참 내가 볼 때는 민방위복 이런 푸른 여러분들 민방위복 입은 세대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냥 덜어먹고 나갈 것 같아. 정도란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정도란 것이. 좌우익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보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등교육법에 사전 예고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 예고제가. 입학 정원 증가시킬 때는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제가 오늘 이 내용 다루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무리하게 통과시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불협화음이 나오겠죠.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 나쁘면은 이 문제 때문에 이런 파국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뭡니까? 권력은 그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선거하나 1년 후에 선거하나 3년 후에 선거하나 국힘당은 이제 권력 가질 수 없는 거다 이야기죠. 저 동네가 이런 가지게 되면은 국민들의 가장 분노를 일으켰던 이 사안을 그냥 두겠습니까? 탈원전을 여러분들 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을 절대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교육부총리나 이런 사람들 다 끌려가 가지고 다 이실직고할 겁니다. 2,000명 누가 지시했냐? 네가 했냐? 조경이 네가 했냐? 이렇게 묻겠죠. 아니요, 내가 안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국회에서 왜 네가 했다고 이야기했냐? 아예 그때야 상황이 그랬고 나중에 여러분들 어려움 처하게 되면 다 불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경고하더라도 본인들은 지금 너무나 화급하죠. 일단 2025년도 밀어붙여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무리수를 계속 둘 겁니다.
지금 그래서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몸 어마어마하게 다칠 거예요. 여러분 보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얼굴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공무원 생활 오래 한 노예한 사람들은 몸을 숨기죠.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널공 출신 중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굴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정권 교체됐을 때 앞에 나서 가지고 전위부대처럼 활동하게 되면 그냥 인생 종친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뭐 박민수 씨나 이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당할 겁니다. 조기용 씨도 마찬가지고. 관직 생활을 하게 되면은 본인도 유능해야 되지만 관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운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참 인텔이라는 회사가 참 좋은 회사였는데 이게 아마 인텔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만 인텔이 원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죠. D램을 거의 쇼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시바에 추격당하면서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선택한 것이 CPU 중앙처리장치 CPU를 가지고 2000년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회사가 컸죠. CPU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금의 엔비디아의 GPU처럼 하늘을 찌르듯이 이런 비싸게 팔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데 시장을 좀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AI 반도체 거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하고 GPU를 합친 AI 가속기 가우디라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인텔이 좀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인텔이 상당히 성과가 안 좋게 나왔네요. 보시면은 한때 반도체의 왕으로 불렸던 인텔이 이번에 경영 성과가 안 좋아 가지고 직원 15%를 자르고 배당을 완전히 중단하는데 작년도에 배당을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거기다 이제 배당이 완전 없어진 겁니다. 비교적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는 인텔이 반도체에서 기업 가운데서 배당을 좀 넉넉하게 줬기 때문에 주가가 낮았지만 주주들이 참았는데 이제 배당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가 2000년인데 2000년대 거의 80불까지 간 겁니다. 주식이 2000년 24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21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도체 회사 가운데서 인텔에 투자했던 사람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겁니다. 영원히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인텔 주식이. 오늘 21불 38센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조금 회복되다가 폭락을 한 거죠. 미국에서는 분기별 성과 발표돼 가지고 성과 안 좋으면은 그냥 주가가 폭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떨어진 겁니다. 한 30불 정도 등락을 계속 하다가 5일째 5일간 31%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투자자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제 한참 코비드가 유행을 빠질 때 70불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16불 이등에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겁니다. 주당 수익률이 80.25% 정도 감소한 겁니다.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배당을 완전히 중단한 거죠. 월가에서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친 겁니다.
이런 미국 기업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 성과할 때 피를 말리니까 그냥 칼같이 뭐죠 그냥 주식시장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수치인데 우리와 함께 되면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월가에 전망한 매출 129억 5천만 달러인데 실제 매출이 128억 3천만 달러니까 그냥 바로. 그리고 특히 실망한 것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3% 감소한 거죠. 3% 감소. AMD도 이런 115% 정도 데이터 센터용 칩을 팔고 뭐 엔비디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3등 기업인 인텔은 3% 정도 줄었으니까 기술적으로 아마 많이 밀리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파운드리 사업, CPU 사업, GPU 사업을 다 하는 거죠. 인텔이. 아마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될 겁니다. 942억 달러네. 너무너무 창피하네요. AMD가 아마 한 4천억 불 정도 될 거고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지금은 3조 달러 정도 조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942억 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좋았던 날들은 다 가는 겁니다. 돈을 벌기가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은 투자에 도움되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다 이런 거다는 이야기죠. 한 방에 그냥 가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냥 역사책 속에 있는 것이고 분기별로 계속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성과를 못 내면 그냥 사람 자르고 그냥 회사가 그냥 주가가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조 2조를 버는 겁니다. 이렇게 1조 2조를 벌기 때문에 그 피 같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걸 공항 짓고 의대 짓고 여러분 이렇게 낭비하면은 그냥 그다음 뭡니까? 소고기 사물하고 25만 원씩 주고 하면 뭡니까? 다음에 그냥 깡통 차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 메일 주소가 어쨌든 간에 너무 늙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참 계속해서 여러분들 못하면은 이런 격전장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조 2조를 버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렇게 피 같은 돈을 벌어 가지고 알뜰하게 잘 써서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그냥 숟가락 얹고 그냥 나라 돈을 빼먹기 위해가 혈안이 돼 있으니까 참 걱정이 큰 거죠. 정말 인텔은 천하의 인텔이었지 않습니까? CPU가 지배적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런데 뭐 지금 1,000억 달러도 이런 기업 가치가 안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심하네요. 기업 가치가 942억 불밖에 안 되다. 참. 942억 불밖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제가 이제 정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게 좀 타격이 크네요.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분들 이제 톱 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러시아 특파원이 이제 석방이 됐기 때문에 그 뉴스가 오늘 톱이고 그 하단에 이제 큰 뉴스가 다우 지수가 900포인트 빠졌는데 7월 달에 구직자 수 증가가 아주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실업률이 4.3%포인트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처음 예정한 대로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오늘 톱뉴스인데 오늘 국내 주요 일간지 경제지도 대대적으로 다뤘네요. 속보 미국의 7월 고용 증가 11만 4천 명 실업률 4.3%로 상승 경기 침체 가시화되다. 미국 불황의 공포에 아시아 증시가 크게 떨어지다. 미국 경기 침체 공포에 파랗게 질린 증시 코스피 4년 만에 최대 하락 시가총액 78조 원 날아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미국발 리세션 불황 공포 눈물이 나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1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올해 최대 낙폭입니다. 고금리 피로감에 미국 경제에 한계가 왔나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정시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좀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검은 금요일 코스피 시총 78조 5천억 증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2일 날 아시아 증시 8월 2일 니케이도 5.81% 빠졌네요. 대만 4.43 코스피 3.65 미국의 7월 실업률 4.3%로 시장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상승 미국의 7월 실업률이 0.2% 상승 전문가 전망치인 18만 5천 명에서 어마어마하게 적게 늘었네요. 11만 4천 명이 늘었으니까 좀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용 증가율이 크게 여러분들 떨어진 거네요. 18만 5천 명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했는데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숫자가 11만 4천 명 증가했으니까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전에 12개월간 평균 증가율이 매월 21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11만 4천 개 정도가 됐으니까 불황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뭐 기술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식들이 다 영향을 받았죠. 이때 뭐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데 보시면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증시 역사상 사상 최고로 많이 떨어졌네요. 대만의 TSMC 대만 반도체 같은 부분에 여러분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본 거네요. 이제 미국 제조업이 불황이 본격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들은 미국 불황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투매를 한 거네요. 주식을 다 팔고 그다음에 현금을 챙긴 겁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거로 봐가지고. 답은 여러분들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좀 과민 반응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찰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좀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미국의 TSMC나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며칠 사이에. 아무튼 간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동요하거나 이러지 않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또 다음 주 되면은 상당히 또 정리되고 주식시장 분위기는 뭐 하루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장기 전망의 상황이 계속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쪽에 베팅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1부 마무리하고 자, 이제 오늘 2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양스입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좀 넓히고 안목을 확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습니다.